얼마 전 뉴욕시를 필두로 미국이 우리나라에 주목한 일이 있었습니다. 뉴욕시에서는 지난 수년간 한국의 시스템을 참고해왔다고 발표했으며 뉴욕타임즈에서는 취재진을 우리나라의 수도 서울과 주요 지역으로 보낸 뒤 신문 한 개면을 통째로 이용해 한국에 대한 이야기와 사진을 집중 보도했죠. 현재 이들이 우리나라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 중 하나인 미국의 뉴욕시는 여행자들의 로망과 기대를 120% 충족시켜주는 여행의 천국으로 잘 알려져 있는 도시인데요. 그런데 이러한 뉴욕시가 수백 년 동안이나 골머리를 앓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사방 곳곳에서 튀어나오는 쥐로 인한 문제인데요. 뉴욕은 자유의 여신상부터 타임스퀘어 거리까지 수많은 관광지를 지니고 있는 도시이지만 사람이 있건 없건 장소를 가리지 않고 시도 때도 없이 출몰하는 쥐 문제로 인해 쥐의 도시, 쥐들의 천국이라는 오명을 쓸 만큼 이미지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네티즌들 중에는 쥐 때문에 뉴욕 방문 자체가 꺼려진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을 정도이죠. 더욱이 최근 들어서는 마치 뉴욕의 쥐들이 진화라도 한 듯 상상을 초월하는 행태를 보여 더욱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몇 년 사이 급격하게 달라진 뉴욕의 쥐들은 예전과 달리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대담해지면서 인기척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지하철에서 승객들을 넘나드는가 하면 음식점의 진열대까지 침범하고 비둘기를 공격해서 먹잇감으로 삼고 있는 중입니다. 이에 뉴욕 길거리 쓰레기통은 쥐들이 완전히 점령한 지 오래되었고 쥐들이 도심 한복판을 활보하기까지 해서 되려 사람이 길을 내줘야 하는 지경까지 되었죠. 게다가 원래부터 크기가 크고 공격적인 성향으로 유명한 뉴욕의 쥐는 토끼나 작은 강아지와 비슷한 크기로 그 자체만으로도 공포를 주었지만 최근에는 더욱 빠르고 큰 개체들이 발견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이에 일각에서는 뉴욕의 쥐가 변화한 것에 대해 코로나 사태로 인해 뉴욕시 쥐떼의 습성이 바뀐 것이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대도시에서 쥐가 웬 말인가 싶지만 우리나라와는 달리 뉴욕은 오래된 설비와 쓰레기 방치로 인해 쥐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현재는 쓰이지 않고 버려진 벽과 터널 등 어둡고 습한 뉴욕의 지하, 그리고 분리배출하지 않고 길거리에 그대로 방치된 쓰레기 등이 쥐들에게 적합한 환경을 제공해주고 있는 것이죠. 추측에 따르면 뉴욕의 쥐떼는 무려 200만 마리에 이를 것이라고 하는데요. 뉴욕시에서는 300년 전부터 쥐를 양동이에 빠뜨리거나 개들을 이용해 잡는 등 쥐를 통제하기 위해 여러 해결책을 강구해왔지만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한 채 계속해서 상황만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쥐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억대 연봉의 쥐 담당 공무원을 채용하겠다고 밝혀 세계적인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요. 뉴욕시는 쥐 박멸 담당 공무원이 되기 위해선 쥐떼와 싸우기 위한 킬러 본능과 신념이 필요하다며 불가능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해충을 없애고자 하는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당신이 있어야 할 곳은 여기 라는 문구를 내걸고 연봉 약 1억 5천만 원에서 2억 2천만 원 상당을 지급한다는 믿기지 않는 공고를 내걸어 전 세계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파격적인 보수가 지급되는 만큼 쥐 박멸 공무원의 경쟁률은 900대 1까지 치솟았는데요. 그렇게 사상 첫 쥐 담당 공무원으로 선발된 이는 10살 때부터 쥐를 증오했다고 밝힌 전직 초등교사 캐슬라 코라디였습니다. 그녀는 쥐들이 자신의 얼굴을 자주 보게 될 것이라며 쥐 박멸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죠. 이처럼 뉴욕시가 쥐 박멸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뉴욕시를 비롯한 미국이 우리나라 시스템에 관심을 보여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사상 최초로 쥐 퇴치 공무원까지 임명하는 등 쥐 퇴치의 진심인 뉴욕시가 우리나라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우리나라 역시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쥐잡기 운동을 할 정도로 쥐 문제가 심각했었지만 현재는 쥐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거리가 깨끗해졌기 때문입니다. 실제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개와 고양이보다 쥐를 보는 게 쉬울 정도로 쥐가 많았는데요. 하지만 70, 80년대에 들어서면서 쥐의 꼬리를 학교나 관공서에 가져다주면 연필이나 복권을 주는 등 국가에서 쥐 퇴치를 적극 장려하기 시작했고 이에 전국적으로 쥐잡기 운동이 일어나면서 쥐의 개체수가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다 분리수거까지 활성화되면서 이제는 길거리에서 쥐를 보기가 힘들어졌죠. 쥐 퇴치를 위한 한국의 쥐잡기 운동과 분리수거 중 뉴욕시에서 관심을 보인 것은 분리수거, 음식물 처리 시스템이었는데요.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뉴욕시에서는 한국의 음식물 처리 시스템을 수년간이나 분석하고 주시해왔다고 합니다. 실제 최근 뉴욕시에서는 길거리 쥐 문제와 음식물 매립, 소각에 따른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 가을부터 음식물 분리수거를 전면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지난 수년간 한국의 시스템을 참고해왔다고 직접 밝히기까지 했죠. 이러한 발표에 뉴욕타임스에서는 한국의 K-음식 분리수거 노하우를 중국, 덴마크 등 각국이 배워가고 있다며 직접 한국을 방문해 취재하고 한국은 20년 전부터 음식물을 재활용했다는 기사를 신문 한 개면을 털어 내보냈는데요. 뉴욕타임스는 특이하게도 수일에 걸쳐 한국의 음식물 쓰레기 이동 경로를 그대로 따라가며 한국의 식탁부터 시작해 음식물 쓰레기가 이동하고 변환되는 과정을 취재하고 실제 한국의 처리 사진들과 함께 보도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반찬을 많게는 12가지 넘게 식탁에 올리는 식문화가 있어서 음식물 쓰레기가 꾸준히 배출된다. 식당 측이 매일 잔반과 국물을 모은 통을 내놓으면 수거팀이 주 6일 새벽마다 돌며 수거한다. 이후 컨베이어 벨트에서 잡혀와 씨, 껍질 등을 일일이 손으로 골라낸 뒤 분쇄기로 갈아 탈수 과정을 거친다. 음식물 쓰레기는 수거 4시간 만에 회비 냄새가 나는 가축 사료로 재탄생한다. 나머지 액체는 경기도 고양시의 처리시설에서 35일간 미생물로 발효시켜 바이오가스를 생성한 다음 인근 3천 가구의 난방 연료로 쓰인다. 잔여 고형물은 나무 조각과 섞여 비료가 된다. 처리시설 내부는 냄새가 지독하지만 밖에선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 이 같은 여정을 거친 끝에 한국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중 매립하거나 소각되지 않는 비율을 거의 90%까지 끌어올렸다. 한국에서는 2005년부터 음식물 쓰레기 매립을 불법으로 했고 지역 당국에서는 수백 개의 처리시설을 지었다. 여기에서는 쓰레기의 대부분이 동물 사료, 비료, 가정 난방용 연료로 전환된다. 반면 세계 다른 나라들에서는 매년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 14억 톤 중 대부분이 매립지에서 썩으면서 물과 토양을 오염시키고 온실가스 중 하나인 메탄을 방출하고 있다. 각국 일부 도시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기도 하지만 한국은 국가가 주도한다. 한국은 이러한 처리 비용으로 연간 6억 달러를 부담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한국식 체계를 따라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는 것이다. 탄소 줄이기 연구단체인 프로젝트 드로다운의 폴 웨스트 선임 과학자는 한국 사례는 배출가스를 더 큰 규모로 줄이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다. 쥐 문제와 쓰레기로 인한 환경 문제 등 현재 다른 국가들이 골치를 앓고 있는 문제들을 우리나라는 이미 수십 년 전에 해결해 둔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고 이를 넘어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시스템을 배워가고 있다고 하니 정말 자랑스러운 것 같은데요. 이는 쥐잡기 운동과 종량제 시행, 분리수거 등 한 시대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그 시대를 살아온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小偷国 최근 들어 중국 SNS에서 유행하는 이 말은 중국이 한국을 낮잡아 부르는 명칭으로 도둑국이라는 뜻입니다. 중국인들의 주장에 따르면 한복, 김치, 설날 등은 원래 중국의 문화인데 자국 문화가 없었던 한국이 훔쳐갔으므로 한국은 도둑국이란 것이죠. 한국 문화를 자기네 것이라고 우기던 중국인들이 이제는 적반하장으로 한국을 도둑국으로 몰고 있는 것인데요. 그 중에는 인기 있는 K-팝 가수 제니가 서유기 등장인물을 따라했다는 등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주장도 존재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을 누가 믿겠냐고 하겠지만 문제는 중국인들의 평균적인 교육 수준이 낮을 뿐더러 공산체제의 특성상 이러한 선동에 많이 취약하기 때문에 대다수의 중국인들이 이를 실제로 믿고 자발적으로 문화공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실제 중국의 SNS에는 한국에 대한 욕설과 함께 문화공정의 내용을 담은 게시물들이 많이 늘고 있고 한국인들이 이에 반박하면 대국인 중국에서는 사소한 것인데 소국인 한국에서 과민 반응을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죠. 현재 중국은 막대한 차이나 머니를 무기로 삼아 기업들을 압박하면서 영화, 미디어, 광고 등에서 한국 문화가 본래 중국 것이라고 가르치거나 그러한 입장을 지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만약 이에 불응하거나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경우에는 SNS의 댓글 조작과 선동을 벌이고 애국심에 근거한 불매운동을 조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1년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팀에서는 중국 당국이 시위와 대만 선거 등에서 민간 여론을 선동하기 위해 관영 매체, 외교공관, 유명인, 댓글 부대까지 이용해 전파 공정을 했다는 보고서를 일부 공개해 전 세계적인 화제가 되기도 했죠.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도 반대의 목소리를 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중국의 올바른 변화와 성장을 위해 용기 내어 진실을 말한 이도 있지만 진실을 알고 있던 이가 자신도 모르게 말실수를 해버린 경우도 있는데요. 그들은 무슨 말을 했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중국 국영방송사 CCTV 아나운서는 방송 도중에 한복을 한국의 것이라고 소개해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한복을 한푸라고 부르며 중국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문화공정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말이었죠. 一阵氤氲的雾气里，这身着丝质面料的朝鲜族服饰，在朝鲜舞的风格基础上，悦达了丽人的细腻内心。 뉴욕 타임스퀘어에 한복이 중국 것이라고 광고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영방송 아나운서의 말은 엄청난 논란이 되었는데요. 문화공정을 그대로 믿고 있는 중국인들에 의해 방송사와 아나운서에 대한 폭발적인 비난이 쏟아졌고 이에 CCTV 방송사에서는 해당 부분을 묵음 처리시켜버렸습니다. 한편 올해 5월에는 한국을 다녀간 중국 대학 교수가 한국을 칭찬하고 중국과 비교하는 글을 작성해 대역죄인이 되어 비난을 받은 것은 물론 각종 제재를 당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해당 교수는 상하이 푸단대학교의 취웨이과 교수인데요. 한국 여행이 곧 끝난다. 가면 갈수록 많은 문제들이 문화 차이와는 상관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 한국 기차역은 안전검사는 물론 기차표 검사도 하지 않는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오는 길에도 한 번도 표 검사를 하지 않았다. 한국의 지하철도 마찬가지고 공항에 들어설 때도 안전검사를 안 한다. 이 모든 게 사람들을 느긋하고 자유롭게 한다. 유럽과 미국에서는 이런 게 문화 차이 때문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한국에선 정말 문화 차이 때문이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의식 수준과 관련된 것이 아닐까? 정말 이게 문화 차이 때문이라면 어째서 수천 년 문명을 가진 중국이 그에 한참 못 미치는 한국보다 못한 것일까? 어쩌면 문화 차이란 말은 말하기 불편할 때 쓰는 핑계가 아닐까? 만약 문화 차이라고 설명한다면 우린 그 차이가 어떻게 생긴 건지 알아봤어야 한다. 한국은 어째서 역사를 초월하고 차이를 내고 있는가? 그런데 우리 중국은 왜 그러지 못하는 건가? 중국인이 말하는 문화 차이는 도대체 무엇을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함인가? 취웨이과 교수가 한국을 방문하고 올린 글은 중국에서 엄청난 반감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안전검사를 안 하는 게 문명인가? 안전검사 안 하는 한국에서 생명의 위협을 당하길. 교수에게는 엄청난 비난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그가 올린 글은 얼마 되지 않아 삭제 처리되었습니다. 또 웨이보에서는 교수의 계정이 검색이 안 되게 처리하고 교수의 최근 게시글들에 댓글 열람 제한까지 걸어버리기까지 했죠. 취웨이과 교수의 말대로 중국에서는 지하철, 기차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소지품 검사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마시는 물까지 엑스레이 검사를 받아야 하고 때때론 검사관 앞에서 마셔 보이기까지 해야 하죠. 더 최악인 것은 중국에서 이사를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를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다는 것인데요. 중국인들은 이러한 것들이 제한이 아닌 안전을 위한 것이고 문화 차이라고 믿고 있지만 취웨이거 교수는 이것이 문화 차이가 아니라 다른 것을 지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CCTV 아나운서와 취웨이거 교수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인들 중에는 한국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이들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비록 한류로 인해 한국 문화에 호감을 가진 중국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마저도 중국에서 한류 팬 비난 여론을 만들고 마녀사냥으로 통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얼마 전에는 중국의 웨이보에서 K-팝 팬 계정을 대거 정지시키기도 했죠. 어느덧 한국에서 유명 인사가 된 샘 리처드 교수는 이러한 중국의 한국 문화 통제에 대해 중국인 학생들을 두고 다룬 적이 있는데요. Okay, so the Chinese government has recently had a campaign where the government is saying, listen, all this K-pop influence, right, which is influencing C-pop, which is, K-pop stars are really altering, which is pretty cool, by the way, the way we're thinking about gender and the way people are bending gender. K-pop has kind of moved the chains. As we say in English, there's a term, we say move the chains on the way we think about gender. K-pop has done that. It's entering into China, and people are starting to think, at least the government, people are starting to think about it differently in some way. Gender, but also there are other things associated with it. How do you pronounce that? How do you pronounce? You're laughing, right? Wait till you hear this. So how do you pronounce that? 娘炮. Nyangpa. What? Someone say what it means. Yeah, it's like with C-pop,
Many of them like very skinny, makeup and dressed like a little bit like a girl. So people attack them by saying 娘炮. So let me ask the two of you, what do women in China think about these guys? Actually, they are very popular among young girls Younger girls? and also like for adults, like 30 or to 40 years old women, they Yeah. all like them actually. Yeah. Yeah, and they are really popular among like all different ages actually, Uh-huh. and the government likes them actually. But the government has put out now this campaign about the neopop, about saying that, listen, this is not a movement, a cultural movement that we want to tolerate, right? So we're not going to invest, we're going to stop investing resources in these neopop boys or groups or whatever, right? So it's like, which is really fascinating that they're, and pushing the boundaries. 그러면 우리 문화들이 크게 꽃 피우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 사건이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면서 황당한 사건들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태국 언론은 한국이 캄보디아에 군대를 파견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캄보디아 전체가 난리가 나기도 했죠. 그러나 곧 주 태국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해당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발표했으며 많은 캄보디아 시민들은 이에 대해 감사와 지지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캄보디아와 전쟁을 치렀던 태국에 한국이 무기를 판매한 사실이 알려져 캄보디아 내에서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유력 일간지 크메르 타임스는 태국이 AT-6 경공격기에 한국에서 판매한 KGGB GPS 유도 폭탄을 장착해 캄보디아 총리와 상원 의장을 암살할 계획을 세웠다고 보도했습니다. KGGB는 국방과학연구소가 주도하고 넥스원이 개발한 정밀 유도 무기로 최대 사거리는 약 110km입니다. 크메르 타임스는 또한 태국 캄보디아 간의 무력 충돌 당시 태국군이 F-16 전투기를 동원한 공습 과정에서 한국의 KGGB가 실제로 사용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캄보디아 내에서 한국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기 시작했고 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은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글을 올렸는데요. 최근 캄보디아 지도층에 대한 신변 위협 관련 캄보디아 매체의 기사 내용 중 한국 유도탄과 AT-6 경공격기 관련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한국 대사관은 캄보디아 지도층에 관한 기사 부분에서 한국 유도탄 관련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최근 태국과의 전쟁, 한국과의 여러 마찰로 민감해진 캄보디아 네티즌들은 지도층 습격에만 KGGB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인지 아니면 태국군 공습 때도 사용하지 않은 것인지 제대로 말하지 않는다면서 회피하는 것이냐는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한국 네티즌들은 한국이 대만에 KGGB를 판 것은 2022년의 일로 무기를 전쟁 중에 판매한 것도 아니고 대만에만 판다고 했었던 것도 아닌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네티즌들은 한국 언론사에서 태국이 KGGB를 사용했다고 보도했다며 링크를 가져와 장문의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먼저 태국이 캄보디아를 공격한 데 사용한 유도탄과 AT-6 헬기가 한국산이 아니라는 점을 밝혀준 주 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관의 공지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그러나 이 공지를 해명으로 받아들여야 할지 혹은 책임 회피성의 설명으로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해 많은 혼란이 존재합니다. 특히 문제는 한국의 일부 주요 언론사 및 기자들이 전쟁에 쓰인 무기들이 한국산임을 주장하거나 한국 무기의 성능을 홍보하는 식으로 보도해왔다는 점입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는 대한민국의 국격과 이미지를 실추시킨 것일 뿐 아니라 캄보디아의 명예와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이며 더 나아가 양국 간의 외교 관계에 심각한 오해를 초래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한국 대사관의 발표로 볼 때 캄보디아 지도층 습격에 한국 유도탄이 사용될 것이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태국 캄보디아 간 전쟁에서 한국 유도탄이 실제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태국과 한국 정부 모두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국 유력 매체 더 네이션에서 태국이 항공 무기를 사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태국은 최근 국경 충돌 당시 캄보디아 로켓 진지에 대한 공습에 한국산 유도폭탄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해외 전투작전에서 한국군이 의무로 군사장비를 배치한 사례입니다. 초기 지상교전 이후 태국군은 F-16 전투기 6대를 출격해 캄보디아 군시설 2곳을 공격했습니다. 더 에이비에이셔니스트가 공개한 사진에는 2022년에 공개된 KGB 정밀 유도무기가 태국 공군 F-16 전투기의 왼쪽 날개에 장착된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한국형 GPS 유도폭탄으로 정밀 유도 기능을 갖춘 활공폭탄 시스템입니다. 이 무기는 먼 거리에 있는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으며 발사 후 망각 기술을 특징으로 합니다. 즉, 배치된 후에는 발사 플랫폼에서 추가적인 안내가 필요 없고 자율적으로 목표물까지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전투기에서 발사된 후 무기는 미리 프로그램된 목표물을 향해 활공하며 전술 상황에 따라 비행 중에 진로를 바꾸거나 회피 기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태국 공군은 F-16 공격에 사용된 무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만약 확인된다면 이는 한국 공군이 발사 무기를 해외에 배치하는 최초의 사례가 될 것입니다. 태국뿐 아니라 서구권 언론에서도 이 부분을 심도 있게 다뤘는데요. 영국의 군사 전문 매체 제인스에서는 태국 캄보디아 전쟁에서 한국 GPS 유도폭탄이 실전 배치에 성공했다고 알려지자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의 GPS 유도폭탄 인수를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태국 공군은 최근 국경 지역에서의 교전 상황 속에서 한국산 KGB를 소량 도입하여 실전에서 운용한 결과 단일 정밀 타격의 효과성이 높다고 평가하였습니다. 군 관계자는 초기 도입 물량은 약 20세트였으나 실전에서의 운용 결과 전술적 유효성이 확인되었다며, 특히 적의 주요 방공망 사거리 밖에서 표적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태국군의 전투 운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말했습니다. 태국 내에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추가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태국 정부 측은 한국 KGB 초기 구매분을 이미 실전에서 소진했다고 전했으며, 전투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추가 구매가 불가피하다는 내부 판단이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무기시장 전문가들은 한국의 KGB가 고가 시스템과 정면 경쟁하기보다는 틈새 시장을 공략한 성공 사례라고 분석했습니다. 개념적으로 미국의 제이뎀과 유사하지만 구조가 단순하고 가격 경쟁력이 있어 기존 폭탄 재고가 많은 국가일수록 키트형 무기에 관심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태국의 사례를 계기로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국가들도 유사한 운용 성능을 주시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넥스원 측은 KGB가 다양한 기종의 통합 운용이 가능하도록 개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업계에서는 향후 한국형 전투기 KF-11의 수출이 현실화될 경우 KGB와 같은 국산 무기군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전략이 방산 수출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태국의 KGB 운용과 추가 구매 논의는 한국 방산의 기술력과 실전 검증 가능한 레퍼런스 확보라는 측면에서 주목됩니다. 향후 계약 성사 여부와 더불어 동남아 시장에서의 파급력이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합동대응팀이 캄보디아로 날아갔지만 이미 범죄자들이 다 도망갔다는 소식이 들려와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해외에 감금되어 있는 우리 국민들이 모두 안전하게 돌아오고 이번 논란들이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